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집값, 거품,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집값에 거품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것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지식 한 개만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돈, 이 두 군데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1번 한국은행이죠. 2번은요. 어디입니까? 시중은행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미 누르신 분들은 지인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시중은행이 돈을 찍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라는 겁니다. 약칭해서 지준율 이렇게 말하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찍는 돈을 보는통화, 시중은행이 찍는 돈을 신용통화,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부릅니다. 지급 준비율 제도, Reserve Requirement System, 시중은행 등이 지급 준비금조로 일정한 현금 등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수시로 돈 맡기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동시에 몰려서 한꺼번에 예금을 모조리 인출하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돈 찾아가고 톡 낀다. 이런 일은 보통의 경우는 잘 없죠. 거의 없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객이 돈 달라 하면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목돈 맡기고 푼돈 찾아가잖아요. 맡기는 만큼 갑이라는 사람이 맡기면 또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가고, 또 병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면 또 정이라는 사람이 또 갖다 맡기고 말이죠. 제가 평균적으로 또 국가마다 다르고, 그래서 고객이 맡긴 돈을 100%다 지급 준비금으로 보관하는 이런 완전 지급 준비제보다는 가령 고객이 맡긴 돈 한 10% 정도만 갖고 있어도, 즉 지불 준비하고 있어도 은행이 돈 장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오늘날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지급 준비율은 나라마다 다르고요. 이것을 법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준율 100% 이걸 완전 지급 준비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뱅크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크게 호황불랑 막 출렁이는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부채의 덫에 빠지는 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품이라는 게 생기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거품, 이것은 결국 이런 부분 지급 준비 제도, 시중은행이 이 지급 준비율을 이용해서 돈 찍어낼 수 있는 이 구조, 여기에서 근원적으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지급 준비제도 하는 나라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작년에 2018년 6월 달에 스위스에서 재미있는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지급 준비제도 도입하자, 이걸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법정 지급 준비율 보면요, 한국은 지금 7%, 미국 3%에서 10%, 주마다 다르죠. 영국은 한 3%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18%였는데 얘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것도 지방과 이렇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3%에서 14% 정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한다고 지난 1, 4분기 때도 지난 연말에도 지준율 낮췄죠.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서요, 가상의 사례 가지고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금 1,000억 정도 들어왔다고 합시다. 예대 마진 2%입니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 이것이 바로 은행의 수익원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죠. 지준율 10%라면요, 대출 가능액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00 곱하기 괄호 1 빼기 0.1, 괄호 닫고 나누기 0.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출 가능액은. 우리가 경제학 책에 보면은 무한 등비급수 합을 구하는 그 공식 소개되고 그러죠.
그래서 9천억 나옵니다. 예대 마진 2%니까 이자 수입 180억 됩니다. 그러면 지준율 7%라면요. 대출 가능액은 똑같이 1000 곱하기 괄로 1 빼기 0.07 괄로 나누기 0.07 하면은 1조 3천억 대출 가능합니다. 이자 수입은 266억입니다. 지준율 3%라면 대출 가능액은요. 같이 1000 곱하기 괄로 1 빼기 0.03 괄로 나누기 0.03 하면은 3조 2천억 대출 가능해서요. 이자 수입은 646억 원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취급 준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대출 가능 잔액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래서 그걸 대출만 할 수 있다면 은행 이자 수입은 눈덩이처럼 커지죠. 예? 마술 같습니까? 하여튼 이것 때문에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취급 준비율을 내린다는 이 정보는 은행 주식에게는 초대형 호재가 되는 겁니다. 네. 위에서 그 대출 가능액이라는 거 이게 본질은 신용화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찍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대출자의 통장 잔액에 대출금이 지키잖아요. 그거 인출해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금 인출한 돈인지 대출 인출한 돈인지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급 준비율 범위에서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장사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지식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강남 필패 카드놀이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자, 1598조 원. 이게 뭡니까? 2018년 한국의 실질 GDP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1535조 원. 이건 뭡니까? 2018년 말에 가계 신용대출 잔액입니다. 자, 나누어 봤더니 96%. 가계 대출 잔액의 GDP 비율입니다. 96%. 이거 대출 잔액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면 줄여야 되고요. 적다면 좀 더 늘려도 되겠네요. 많다, 적다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하고 일단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이미 비교를 해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 5년간에 7%포인트 이상 이 비율이 상승하고 비율이 65에서 85% 이 정도 되는 국가들을 추려봤더니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28개 국가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탑 3가 호주 120%, 캐나다 100%, 다음에 한국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한국이 지난 5년간 15%포인트나 이 가계대출 잔액 비율, GDP 비율이 상승을 해서 상승률로는요, 중공이 18%였고, 다음은 2등으로 차지했습니다. 중공은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나 지방부채가 심각하고요, 지방정부 부채. 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하죠. 하여튼 글로벌 코리아답습니다. 예. 이런 데는 빠져도 되는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가 가장 위험하겠죠. 여기에는 한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IIF라고 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 국제금융협회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서도 또 제시한 자료는 그러니까 신흥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평균치가 37.5%밖에 안 된답니다. 예. 글로벌 평균은 59.6%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제 짐작이 잡히시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옥스퍼드 판단 기준보다는 제가 지금 제시하려는 판단 기준, 이거 저의 기준입니다. 예.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2018년에요, 소득 GDP 성장률이 2.7%입니다. GDP 성장률, 이게 소득 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거시 지표를 보고 있으니까요. 소득 성장률 2.7%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평균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 대출금리 지금 몇 프로세요? 네? 아마 대부분 3.5%보다 높겠죠. 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3.5%
좀 낮게 잡는다고 해서 3.5%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보다 분명히 높을 겁니다.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근데 3.5% 대출 받을 수 있어도 매우 매우 행복하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뭔가? 그러니까 본질은요, 소득보다 이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지속 가능한가요? 절대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자율보다는 이 소득 성장률이 높아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자율보다 성장률이 낮다면 절망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지옥 행군이 시작된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막연히 짐작만 하고 있는 것들 사실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그저 그렇게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웃들, 집 있으면 빚도 있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빚내서 집 사니까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도 빚내서 전세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돈 2억 있으면 2억에 맞는 전세 살면 되는데 이거를 전세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전세 살라고 어떤 부추기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마인드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조금 더 나은 곳에 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가계대출 가운데 집과 관련된 대출이 가장 많죠. 그 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질은 담보대출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벌이 황금시장입니다. 네. 요즘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그렇게 잘 많이 안 하잖아요. 네. 네. 보통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현금을 쌓아놓고 있죠. 아니면 회사채 시장 이용하던가. 네. 대출 잘 이용 안 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주택 관련 이 담보대출 시장이 돈벌이 황금 시장입니다. 아이러니는요, 이렇게 빚 늘려가는 것도 소비 증가에 반영이 돼 갖고 GDP 증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이 집값 상승은 대출 상승으로 밀어 올린 것이죠. 네. 집값은 결국 오르더라라는 어떤 그 경험칙. 그런데 이 경험칙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본질은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주장이 맞다 틀리다 증명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논리칙과 경험칙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절대로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라질 더 나올 게 없습니다. 논리칙 아니면 경험칙. 그런데요, 경험칙으로 알려진 사실은 논리칙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또 논리칙으로 어떤 주장된 내용은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항상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값은 결국 오르더라라는 이 경험칙은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정권 분석에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고 유사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기술적 분석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차티스트 이렇게 나오면 아예 그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되지도 않은 소리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칙 때문에 분명히 투기 수요가 지금까지 가세되어 있습니다. 예. 이 투기라는 것은요, 가령 실수요자가 자신의 경제력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해서 실거주할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투기가 됩니다. 과도한 부채, 즉 레버리지죠. 그 자체가 투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간과한 것 이제 있는 거죠. 가령 한국 경제 GDP는요,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요, 3% 성장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7% 성장했습니다. 이게 다 팩트입니다. 올해는요,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이 팩트입니다. 여기서 다시 참 저 사람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 소리는 자기들이 외국에 나가서 듣고 다녔잖아요.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달라는 야당 원내대표 말에는 더불어서 지랄 난동질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가짜뉴스 댓글 조작질 해대고요. 촛불 지랄 난동하고 선동질 해갖고 일단 정권은 슬쩍 가로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사파 데모질을 하듯 날밤 새던 애들을 주위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이상한 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뉴스 선동질에 속아서 촛불 든 사람들, 이게 아무리 등신들이라 해도 말이에요, 그 촛불 든 사람들 뜻이 주사파 데모꾼들로 채우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1분기 성장 참사잖아요. 이거 고용도 참사 아닙니까? 완전히 경제에 말아먹은 건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망가뜨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예. 저 사람들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라면 이해가 되죠. 자, 이제부터 드러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이자율 평균적으로 대략 한 3.5%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무리는 아니잖아요. 예. 평균 물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령 3.2인지 3.8인지 4인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본질은 아니죠. 어떤 값 나름 3.5보다 그러니까 주담대 이자율이 적지 않다면 가령 지금 평균 주담대 이자율이 2%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이자율이 3.5% 이상으로 살아날 가능성,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예? 소득 증가율이 3.5% 이상으로 살아날 가능성 아주 희박하죠. 최근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다 지금 보도가 됐으니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건 팩트잖아요. 계속,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우리 1990년대 대략 한 7% 성장했습니다. 평균. 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가서 한 4% 중반대로 뚝 떨어졌고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 3% 성장은 했었습니다. 3%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주 위기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로운 경제활동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하고 기술혁신 지속해서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 끌어올려야 이런 게 성공을 해야 비로소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9년까지가 2020년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2% 중반 이렇게 맥시멈 아주 잘 해갖고 그것을 성공해도 2.5%, 2% 중반이니까요. 2.4, 2.5, 2.6 이 정도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지금 저 사람들은 자꾸 돈 풀자 그러는데요. 돈이나 자꾸 풀면은 단기 효과는 잠시 볼 수 있지만 이게 뭡니까? 원발의 오줌 누기라는 겁니다. 단기 효과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 초래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금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계속 하면은 2020년대 성장률 1.7%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공식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베팅 한번 해봅시다. 이 베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베팅을 안 해도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당연히 KDI 말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주장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자유로운 경제활동 뒷받침하는 구조개혁 이게 뭡니까? 예. 아주 KDI에서는 점잖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시장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시장이 가장 스마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 모두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시중은행 연체율,
보십시오. 일제히 상승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앞으로 이 연체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베팅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베팅 안 해도, 즉 아무런 판단을 안 해도 그 결과는 장래 여러분의 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에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예상이 맞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 강남 불패 끝나고 강남 필패 시작된다는 주장에 근거로 사용했던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마지막에 링크 걸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령 지금 60세 전후의 분들 편의상 상정한 겁니다. 뭐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이분들이 태어나실 시절 베이비붐이라고 했죠. 보통 한 가정에 형제들이 한 4, 5명 이렇게 되죠. 3명에서 5명 사이. 연간 80만에서 90만 명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시기입니다. 예. 그때 제가 예비고사 볼 때는 수험생이 한 120만 명, 뭐 어떨 때는 130만 명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재수생 합치면. 예. 그때는 아프리카 정도 아주 가난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분들이 20세 되던 시기 성장률 보통 10에서 13% 아주 고도 성장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요. 해마다 더 잘 살게 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입니다. 해마다 이런 사람들이 80에서 90만 명씩 새로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돼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세월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또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적적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이 부자 나라가 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빚내서 아파트를 사면요. 이자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되니까 집값은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빚내서 집을 사면은 내 뒤에는 연간 80에서 9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빚내서 산 아파트를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몰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동가홍상, 동가홍상, 동가아파트, 동가강남, 동가서울, 동가수도권 이런 말들이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뭐냐 하면은 같은 값이면 빌라보다 아파트, 동가아파트, 같은 값이면 강북아파트보다 강남아파트, 이게 동가강남, 같은 값이면 수도권보다 서울아파트, 이게 동가서울, 같은 값이면 지방아파트보다 수도권 아파트, 동가 수도권 이런 현상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적어도 20년 정도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길면 30년 또는 50년 갈지 뭐 얼마나 갈지 아예 측도 안 되는 그런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늘어나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는 해마다 80에서 90만 명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인구는 40만 명 선이라는 겁니다. 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금년도에 아마 30만 몇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이후로는 20만 명대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늘 들어오던 말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고요. 소득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득, GDP 성장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경제 성장률은 소득, 과거처럼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1%대 성장을 감사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빚으로 부풀려진 내 아파트를 사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파트 사줄 사람들이 해마다 40에서 50만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남은 사람들도요, 소득이 이자보다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앞에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벌어질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제 지금 논리 전개에 무슨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대책이 있을까요? 네. 한국은요,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경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국은요, 가계부채 증가율 낮추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증가율 낮추어도 증가는 하는 거잖아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근본적인 대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GDP 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즉, 소득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신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예, 당분간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이전에 뭐 계속 말씀드린 그런 어떤 대책들을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전에 영상에 다 올려뒀습니다. 단기간에 이거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에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남는 것은요, 부채를 정부에서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 즉, 가령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20억이 부채다. 그러면 그 자산 부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 10% 파산시켜버리면 대출잔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생지옥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거품은 꺼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면서요. 앞으로도 강남 픽팩하던 우리 신나게 놀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초대합니다.